세계적인 팝아트 예술가 앤디 워홀. 그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았는데요. 남자이지만 여자가 되고 싶었고 공정남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고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귀족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했죠. 자기 혐오. 앤디 워홀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혐오가 심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본인의 얼굴이 싫어 거울을 치워버릴 정도였죠. 그는 1928년 펜실베니아의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미코바 출신으로 아버지는 석탄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주부였죠.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워홀의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디는 어렸을 때부터 예민하고 여성스러운 소년이었는데요. 예민한 그의 성격은 시대남 무도병에 걸리며 더 심해졌죠. 바이러스가 뇌를 망가뜨려 몸이 제멋대로 춤추는 것처럼 움직인다 하여 무도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병에 걸린 앤디 워홀. 그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침대에만 누워 생활해야 했죠. 다행히 이때 그의 인생을 바꿀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언제 증상이 나타나 몸이 멋대로 움직일지 몰라 방에만 갇혀있던 앤디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라디오만 들으며 보내다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림은 그의 취미이자 인생이 되었죠. 다행히 병이 낫고 정규과정을 마치게 된 앤디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진학해 상업미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캠벨 수프 시리즈와 마릴린 먼로 시리즈가 성공하면서 그는 팝아트의 거장이 되죠. 그리고 앤디는 자신의 전시회에서 운명적인 남자 한 명을 만납니다. 그의 첫사랑 존 지오르노이죠. 두터운 눈썹에 진한 구렛나루를 가진 존 지오르노는 8살 연하의 시인으로 그와 사랑에 빠진 앤디는 곧바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코네티컷의 올드라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죠. 그곳에서 자는 존의 얼굴을 보며 진짜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날의 일화가 존의 일기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발 패티시. 나는 앤디와 함께 자러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죠. 그날 나는 새벽 4시 반에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었는데 그때 앤디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팔에 기댄 채 나를 뜬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화장실에 갔다 온 저는 곧바로 다시 잠에 들었고 2시간 뒤 잠에서 깨었는데 그때도 앤디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하냐고 묻자 앤디는 너 지켜보고 있지 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볼에 뽀뽀하며 왜 나를 계속 쳐다보냐고 물었죠. 하지만 그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앤디는 영화 잠이라는 극본을 곧바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연으로 출연하겠냐고 물었죠. 사실 존 지오르노는 9살 때부터 연예인이 되는 꿈을 남몰래 가지고 있었는데요. 뇌에 종양이 있었던 존은 뼈를 자르고 종양을 꺼내는 대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의학학회에 성공 사례로 소개된 적이 있었죠. 어린 존에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는데 그는 그 순간이 마치 연예인 같다며 매우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소 평범하게 생긴 외모로 연예인의 꿈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앤디가 자신의 꿈을 이뤄준다고 하니 무척 기뻤죠. 앤디 워홀의 첫 번째 영화 잠은 상영 시간인 321분 동안 정말 제목 그대로 존이 잠자는 모습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당연히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죠. 상영회에 참가한 9명의 사람들 중 1시간 만에 2명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에 만족해했죠. 한편 존과 앤디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존의 일기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적혀 있는데요. 어느 날 앤디는 내가 앉은 소파로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제 신발을 핥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는 발 패티시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죠. 저는 그때 아베크롬비 로퍼를 신고 있었는데 그는 작은 핑크빛 혀로 제 발이 소중하듯이 핥았어요. 그러더니 제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제 발가락을 핥기 시작했죠. 종종 저는 그를 안아주고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정을 맛보았죠. 앤디 워홀이 발 패티시가 있다고 존이 말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앤디가 처음 일한 직장이 바로 신발 공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처음 신발 디자이너로 취직했었는데 그곳에서 신발을 그리면서 그는 잉크 찍기 방식을 처음 고안합니다. 도안에다가 잉크를 올린 후 찍어내는 방식으로 하나의 기초적인 방식과 유사하죠. 평범하게 펜으로 그린 게 아니라 잉크 찍기 방식으로 그린 이 디자인은 그만의 매력이 있었고 공장의 사장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 미술가가 되어서도 실크스크린 판화 방식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캠벨 수프인데요. 같은 도안에 잉크를 찍어 만든 이 수프통 그림은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약간씩 다릅니다. 캔에 새겨져 있는 글씨도 캔 뚜껑 위의 모습도 모두 다르게 그려져 있죠.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반복 속의 차이 등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고 곧바로 그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에 대한 동경. 앤디 워홀은 유명해지고 바빠지면서 자연스레 존과는 멀어졌습니다. 존의 존재는 다른 사람으로 금방 채워졌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인 이디 세즈윅이었죠. 태생이 상류층이었던 이디 세즈윅은 미국의 여배우이자 사극의 명사로 당시의 가십거리였습니다. 36살의 앤디는 테니시의 생일 파티 때 21살의 이디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날 앤디는 이디에게 반해버리고 말죠. 사실 앤디는 예술계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술은 보통 부유한 자제들이 취미로 하는 경우가 많고 갤러리 등을 열 때 집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서민층에 불과했던 앤디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태생적인 고급스러움을 무척 부러워했죠. 사실 그는 외적으로 더 고급스러워지기 위해 이미 코 수술까지도 감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해도 그의 외모는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한편 이디 세즈윅은 그런 고급스러움을 타고난 여자였는데요. 대대로 부유한 집안의 7번째 딸로 태어난 이디는 꾸미지 않아도 귀태가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여성이었습니다. 앤디는 이디를 무척 부러워했고 그녀를 닮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은색으로 염색해 이디의 탈색 머리를 따라하려고 했죠. 주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소심한 앤디가 예쁜 이디를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여기며 자신감을 충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앤디는 그녀를 그의 영화 여주인공으로 출연시켰죠. 그렇게 이디는 앤디의 뮤즈이자 파트너가 되었고 둘은 항상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디는 앤디의 생각과 달리 모든 걸 다 가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유한 아버지는 너무 엄격했고 나르시스트여서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죠. 아빠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이디의 언니는 가족과 절연했고 오빠들은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디도 어린 시절 아빠의 방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아빠가 정부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거식증에 걸려 평생 고통받았죠. 정신적으로 불안했던 그녀는 결국 약에도 손을 댔고 28살 어린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저자 나티코 스님은 인생에 대해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존재에는 자양분이 필요한데 그건 성공해서 얻을 수 없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아실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말하죠. 이디는 태어나면서 돈과 명예, 심지어 미모까지 뭐 하나 빠진 거 없이 태어났지만 불행했던 그녀의 삶을 생각하면 나티코 스님의 말처럼 행복이란 물질의 풍요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앤디도 이디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 앤디에게도 충격적인 죽음이 다가오죠. 미치광이 페미니스트. 워홀이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극단적 페미니스트가 쏜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범인은 발레리 솔라나스. 그녀는 과거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학대받았는데요. 발레리의 친부는 어린 시절 여러 번 그녀를 강간했고 이후 부모님이 이혼으로 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할아버지도 그녀를 강간했죠. 아빠와 할아버지는 둘 다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고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점차 남자에 대한 분노를 쌓아온 발레리는 고등학생이 되어 돌연 딸을 한 명 낳게 됩니다. 딸의 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친아빠가 아이의 아빠일 것이라고 의심했죠. 실제로도 그녀가 낳은 딸 린다는 딸이 아니라 여동생으로 서류에 등록되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강간하여 낳은 자식임을 숨기려고 막둥이인 척 등록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죠. 그 후 그녀는 메릴랜드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이후 석사로도 진학했지만 곧 자퇴를 하는데요. 이유는 남자들로 가득 찬 대학에서 자신의 연구는 남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꿈은 각본을 쓰는 것이었는데 점차 돈은 떨어져갔고 월세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발레리는 매춘을 시작하여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Up Your Ass라는 극본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기 작품의 제작자를 찾기 위해 여러 유명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앤디 워홀의 스튜디오에도 찾아갔다가 우연히 글을 보게 되어 자신의 원고를 건네주었죠. 여기에서 둘 간에 큰 오해가 있었는데요. 사실 Up Your Ass는 그렇게 잘 쓰여진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야하고 자극적인 사건만으로 가득 찬 유치한 원고였죠. 이 원고를 받아들인 앤디는 발레리가 진지하게 원고를 보여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감독으로 활동하던 앤디도 종종 외설성 때문에 경찰에 작품이 걸려 작품이 상영 중지가 되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이 경찰이 짜놓은 어떤 함정 같은 것으로 생각했죠. 차라리 앤디가 발레리를 그냥 무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경찰이라고 착각해 그 원고 사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읽어보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곧 앤디는 그 원고를 잃어버렸습니다. 발레리는 앤디가 원고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자기의 원고를 내놓으라고 떼를 썼고 안되면 돈으로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앤디는 그녀에게 24달러를 주고 자신의 영화 I'm a Man에 출연시켰죠. 앤디는 그렇게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발레리의 총격. 이후 자신의 작품이 잘 풀리지 않자 발레리는 과거 앤디의 실수가 자기 운명이 꼬인 시발점이라고 생각했고 점차 앤디가 일부러 자신을 망치기 위해 시나리오를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성 사회가 연합하여 여성인 본인을 망치려 든다라고 생각하게 된 발레리는 앤디의 실수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습니다. 이후 그녀는 앤디 워홀의 스튜디오인 더 팩토리에 찾아가 앤디 워홀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앤디는 부재 중이었지만 발레리는 끈질기게 앤디를 기다렸죠.
그러다 앤디가 스튜디오에 들어섰고 그녀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앤디는 평소에 민낯치던 그녀가 웬일로 화장을 했길래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걸려왔고 앤디는 전화를 받으러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발레리는 앤디에게 총을 3발 쏘았죠. 첫 2발은 빗나갔지만 마지막 한 방은 그의 비장, 위, 간,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마리오 아마야의 엉덩이를 쏘고 앤디의 비즈니스 파트너 프레데릭 휴즈에게도 총을 겨눴죠. 하지만 다행히 총이 뭔가에 걸려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앤디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5시간의 수술 끝에 다행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발레리는 자진해서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앤디를 쏜 것을 인정했죠. 경찰이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고 묻자 발레리는 그는 내 삶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총격 사건은 메인 기사로 신문에 실렸죠. 여배우가 앤디를 총으로 쏘다. 하지만 발레리는 그 기사를 보고 자기는 여배우가 아니라 작가라고 정정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는 아무나 총을 쏘는 사람은 아니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사는 정신과 검정을 받아보라고 병원에 보냈고 그녀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녀는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남성적인 사회에 보여준 저항운동이라고 치켜세웠고 일부는 미친 여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벨라리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후 석방된 후에도 앤디를 스토킹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정신병원을 들락날락거렸죠. 한편 이 사건 이후 앤디는 편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나를 또 죽이러 오는 게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죠.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빌리 네임은 그 사건 이후 그는 만지기만 해도 너무 놀랄 정도였기에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정남의 고백. 1980년 앤디의 나이 52세에 그는 자서전 작가에게 자신이 동정남임을 밝혔습니다. 작가 밥 콜라셀로는 그의 말을 믿었는데요. 물란한 파티로 유명한 앤디이지만 자유와 관음증으로 순결은 지켰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모두 앤디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사실 성관계를 매우 좋아하는 남자였죠. 앤디 워홀의 뮤즈 중 한 명이었던 빌리 보이는 둘이 함께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나 성관계를 즐겼다고 말했고 존 지오르노나 영화사 임원이었던 존 굴드도 그의 파트너였습니다. 앤디 워홀과 가장 오래 사귀었던 남자는 제드 존슨인데요. 앤디 워홀보다 20살이나 어렸던 제드 존슨은 원래 청소부였습니다. 그는 앤디 워홀 스튜디오에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복을 입고도 유난히 잘생긴 그의 모습이 앤디의 눈에 띄었고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죠. 이 둘 사이는 점점 진지해졌고 둘은 사랑의 표시로 함께 강아지를 얻었습니다. 앤디의 작품에도 등장해 유명해진 아치와 아모스이죠. 앤디는 청소부였던 제드가 더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영화 편집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죠. 앤디는 자기 작품에 제드를 서브 편집 감독으로 넣어 몇 번 함께 일해보더니 그가 감독으로 일할 역량이 된다며 그에게 배드라는 영화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처참히 실패했죠. 이 영화의 130만 달러 예산 중 5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앤디는 뼈아픈 손실을 겪게 되었고 제드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둘의 사이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제드는 이제 감독은 절대 안 할 거라며 다른 건축가와 함께 디자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앤디와 동거하는 상태에서 건축가 알란과 사귀기 시작했죠. 여전히 둘은 동거하는 사이였지만 서로 최대한 얼굴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앤디가 일찍 집에 들어오면 제드가 밖에 늦게까지 있다가 그가 잠들면 집에 들어오는 시기였죠. 그러다 둘은 1977년 크리스마스에 결정적인 사건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둘이 싸우고 앤디가 문을 쾅 닫았는데 거기에 제드가 눈을 맞아 눈에 멍이 크게 들었죠. 3달 후 제드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는 옷장에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이걸 먼저 발견한 앤디는 제드의 쌍둥이 동생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이는 허둥지둥 앤디의 집으로 달려왔는데 앤디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제드를 집에 놔두고는 그냥 자리를 쓱 피해버린 것이죠. 그 후 너무 차가운 앤디에 질려버린 제드는 결국 앤디의 집을 나왔습니다. 앤디는 제드가 집을 나가 속 시원하다고 했지만 사실 그도 시련의 아픔을 겪었는데요. 그가 떠난 이후 약 11kg가 빠져 50kg가 되었죠. 이 둘은 헤어졌지만 아예 연락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강아지를 주중에는 앤디가, 주말에는 제드가 돌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후 제드는 1999년 롱 아일랜드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에 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악명 높은 TWA 항공 800편인데요. 당시 노후된 연료 탱크에 스파크가 튀며 기체 하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탑승한 승객 230명이 모두 죽음에 이른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제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능력 있는 연하남. 한편 앤디는 제드와 헤어진 이후 존 굴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존은 26세의 어린 나이에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임원이 된 인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인한 체격도 갖춘 연하남이었죠. 앤디는 그의 큰 키와 듬직한 등에서 남성성을 느꼈고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몹시 좋아했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데이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존은 병을 앓게 되는데요. 처음 뉴욕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폐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존은 에이즈에 걸린 것이었고 앤디는 간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앤디는 혹시나 자신에게도 에이즈가 전염될까봐 두려웠지만 약 30일간 그의 병실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간병했죠. 하지만 점차 둘의 관계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걸린 존은 몸이 아파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고 앤디는 그런 존에게 지치기 시작했죠. 둘은 결국 헤어졌고 존은 그 다음에 33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년 뒤 앤디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담낭 수술을 받은 그는 호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더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앤디의 가족들은 그의 죽음이 과실사라며 당시 수술을 주관한 뉴욕병원을 고소했죠. 하지만 그의 나이나 담낭과 관련된 가족력, 이전 총상으로 입은 상처 등을 고려했을 때 그의 죽음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죽음은 마지막까지도 행위예술 같았는데요. 그의 친구 페이지 파웰은 그가 생전 좋아했던 에스티로더의 향수, 뷰티풀 한 병과 잡지를 그의 몸 위에 놓여주었고 그렇게 관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앤디 워홀.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불신에 시달리고 본인의 외모를 싫어했고 외부에 반짝이는 것들을 쫓았던 그. 과연 그는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평했을까요?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따로 있다고 말했죠.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 진실을 말하기, 서로 돕기, 쉼없이 떠오르는 생각보다 침묵을 신뢰하기,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직을 그만두고 승려의 삶을 택한 나티코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책 자체가 독자에게 책을 읽으면서 따라할 수 있는 호흡법이나 명상을 쉽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바쁘게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공허한 마음을 느끼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초반 몇 장만 읽어봐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